일본 평화헌법 개정합니다. 중국 박살내겠습니다. 일본은 강경하게 외쳤고 명분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 그럼 한국에 사과하고 한국 G7 가입 당장 추진해.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조용히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G7 가입 안 합니다. 조건이 안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고도 협박도 없이 전 세계 1, 2, 3등 싹 다 무릎 꿇린 대한민국, 그 충격적인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모건입니다. 세상은 밀라노 올림픽이니 트럼프 관세 판결이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실제 총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 사령관으로 전쟁터도 가봤고 외교 테이블에도 앉아봤고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솔직히 지금도 손이 조금 떨립니다. 2026년 2월 동중국해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중국 해경선 3척이 센카쿠 열도 12해리 이내로 진입했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이 가로막는 형태로 정면 대치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건 늘 있는 신경전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미일 동맹의 핵심 축인 일본이 중국을 경계해주니 이럴 때 우방국 덕을 한번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경고도 없이 실탄 경고 사격을 했거든요. 해면을 향해서였지만 그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제관계상 외교관례상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미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중국은 이 사실을 조롱하려고 도발을 일으켰다는 정도가 머릿속에 잠깐 스친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상황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위성 영상이 흐르고 있었고 제 부관 제임스 호크 대령이 빠른 호흡으로 상황 요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빨랐습니다. 저도 그 긴장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건 제가 몇 달 전부터 시뮬레이션해왔던 그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강경 대응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경계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센카쿠 접근, 중국 선박에 대해 물리적 차단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쿄발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건 그래서 한미일이 다 같이 붙어버리면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게다가 우리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미국 이익도 지키면서 동맹국 체면도 세워주는 걸까? 셈법이 너무 복잡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자국 앞바다에서 중일이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까라는 걱정도 있었죠. 그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은 즉각 동맹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완전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관계국 모두가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이 나왔고 말하자면 일본에게 너무 세게 나가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은 등을 떠밀고 유럽은 소매를 잡아당기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정쩡한 구도를 보면서 이건 생각보다 오래 끌리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멈추게 만든 건 베이징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과 전자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무기로 꺼내드는 것, 그건 군사 위협이 아니라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총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입니다. 도쿄 증시는 그날 오전장에서만 3% 넘게 빠졌습니다. 니케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건 군사 충돌이 아니라 경제 전쟁으로 번지는 수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알이 오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서로를 향해 날아가는 전쟁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보좌관 하나가 태블릿을 들고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각국 증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이요. 코스피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서울 증시는 6천에 가까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6천이요. 정확하게는 한국 코스피가 5,800을 넘어서 그야말로 천장을 뚫고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같은 지역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울 증시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하면 주변국 시장도 같이 흔들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시장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구경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일본에서 빠져나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시장이 서울을 택했다는 건 그 무게가 지금 거기 쏠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외교부 성명도 국방부 논평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긴장이 왔습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거나, 그리고 서울의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건 두 번째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저녁 상황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진 하와이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질문을 계속 되씹었습니다. 일본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눈이 묘하게 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라. 서울. 체스로 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기물이 전진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물 하나가 아직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 그 침묵이 오히려 게임 전체의 무게를 결정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30년 군 생활에서 수많은 위기를 봤습니다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감을 만드는 나라. 그게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센카쿠 사태가 터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워싱턴과 도쿄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 저는 펜타곤 화상 브리핑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명 초안이 올라왔을 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미일 공동대응을 명문화한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가진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군인으로 30년을 살아온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언은 곧 의무입니다. 의무는 곧 전쟁 시나리오의 현실화입니다. 도쿄에서는 환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관방장관이 침착한 얼굴로 성명을 낭독했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자위대 간부들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문서로 묶였다. 그런 안도감이요.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홀로 중국과 마주하는 것과 미국과 나란히 마주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베이징은 예상대로, 아니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본토 주요 도시에서 일본 브랜드 불매 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된 불씨가 거리로 번졌고 일본계 편의점, 음식점, 전자제품 매장 앞에서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자연 발생인지 조직된 움직임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 기업들 주가가 하루 만에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장비, 화학 소재, 일본 경제의 핵심 동맥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그날 오후 상황 보고를 마치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사령관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비공식 채널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발 압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뭔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퍼즐 조각 하나가 없는데 억지로 완성된 척하는 그림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요. 국방부 내부 작전 검토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흘린 건지는 지금도 모릅니다만 그 내용은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 전체를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지와 물류 협조 없이는 대만 유사시 작전이 불완전하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맹을 과시하고 세계를 향해 우리는 준비됐다고 선언했는데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 없이는 작전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전쟁 포스터를 만들어 걸어놨는데 정작 그림 안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상태요. 그 보고서가 왜 중요한가? 군사 작전에서 물류는 혈액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부대도 보급이 끊기면 사흘을 못 버팁니다. 한반도 기지는 단순한 땅덩이가 아닙니다. 서태평양 전체를 커버하는 전진 거점이고 유사시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는 허브입니다. 그 허브 없이 공동작전을 펼친다는 건 골대 없이 축구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워싱턴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술렁임은 지칠 내부로도 번졌습니다.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지칠 내부 문건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문건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전략 기술 논의에서 빠질 경우 인도태평양 기술 동맹에 공백이 발생한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기술 공유 체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의 원래 목적은 달랐거든요. 원래는 일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위한 사전 검토 문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결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서 한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G7이라는 무대의 중심 의제가 조용히 이동한 겁니다. 일본이 공동작전 선언이라는 굵직한 카드를 꺼내든 순간 국제사회의 계산기는 오히려 한국이라는 변수를 더 크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하와이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묘하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가장 잠잠할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이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를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봤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전통적인 해징 전략이라고요.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너무 깊이 엮여 있고 미국과는 안보로 묶여 있습니다. 그 줄다리기 속에서 침묵은 늘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장이 달랐고 국제 문건 속 논의가 달랐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회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가장 유리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축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선수가 공을 쫓아 뛰고 있는데 혼자 포지션을 잡고 서 있는 공격수. 무심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날카롭게 공간을 읽고 있는 그 선수 말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작전이 불완전하다. 한국이 빠지면 기술 논의에 공백이 생긴다. 저는 그 두 문장을 번갈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없고 선언도 없고 압박에 대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판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전략을 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움직임으로 무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음으로 무게를 키우는 나라. 서울이 말하지 않는 한 이 판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세계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나라. 도대체 서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군사 위기가 외교판을 흔들고 있던 그 시절,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아침 브리핑 자료 맨 뒤에 끼워 넣은 페이지였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문 매체에서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모음이었습니다. 생카쿠, 대만, 미일 공동 성명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웬 반도체 인터뷰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읽고 저는 그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공급망의 실질적 병목 지점은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 최고 경영자의 말이었습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담담하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현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모듈의 절대 다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설계 능력이 있고 생산 시설이 있어도 그 메모리가 없으면 서버는 완성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칩을 만들어 놔도 그 칩 옆에 붙는 메모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군사 전략에서 병목이라는 단어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크고 정교한 작전도 병목 하나가 막히면 전체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역사 속 수많은 전투가 보급로 하나, 다리 하나, 터널 하나 때문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병목이 지금 이 시대에는 반도체 메모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톱만 한 칩이 전쟁의 병목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 자료가 그냥 업계 인터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분석팀에서도 같은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석팀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산업 전자체계 일부 항목에 대한 공급망 역추적 자료였는데 거기서 발견된 내용이 저를 한참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핵심 전자 장비에 탑재된 메모리 모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일본은 지금 센카쿠에서 중국과 대치 중입니다. 미일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자위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위대 장비 안에 들어간 핵심 부품이 한국산 메모리 모듈입니다. 적과 맞서기 위해 움직이는 군대가 사실은 그 움직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부품을 이웃 나라에서 공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면 뭡니까? 자기 집에 붙은 불을 끌어 달려가는데 그 소방차 엔진 부품을 이웃집에서 빌린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이 운용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군사 분석 시스템에도 한국산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 표적을 분류하는 시스템. 제가 날마다 들여다보는 그 화면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안에 한국산 고대역 폭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앉아서 중국과 일본의 대치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안에 한국 기업이 만든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인공지능 군사 분석 시스템에도 같은 구조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세 나라가 모두 한국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상대방을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부품 공급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건 그 공급자가 말하지 않고도 이미 판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양 팀에게 모두 운동화를 대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이 한 팀 운동화 끈을 조이기만 해도 경기가 달라집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던 전략분석관 로렌 패트릭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반도체 공급망 전문가로 국방부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 검토 자료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내미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반도체 제조 역량 복원 계획이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고 글로벌 기업들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완성 체인의 공백, 후공정 메모리 통합 역량 미비, 시스템 단위 구현 불가. 로렌 패트릭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소재와 부품 강합니다. 그런데 최종 시스템으로 묶는 통합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합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건 결국 한국산 메모리 모듈입니다. 저는 창 너머 파란 하와이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소재를 만듭니다. 미국이 칩을 설계합니다. 중국이 조립 공장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한국 메모리입니다. 각각의 부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기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차체도 있는데 변속기가 한국 것인 겁니다. 변속기 없는 자동차는 그냥 무거운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아무런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 일정 변경도 없었고 특정 국가 우선 공급 발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논란에 편승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는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냥 만들고 납품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로렌 패트릭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공급 일정 데이터를 보면 미묘한 조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표는 없지만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우선순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의 전략인지 아십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성명 한 줄 내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선 나라들의 군사 시스템 우선순위를 손안에 쥐고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저는 억지력이라는 개념을 수백 번 공부했습니다. 억지력은 보통 강한 군대, 핵무기,
동맹의 규모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병목 하나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 억지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일본은 총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메모리 납품 일정을 조용히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날, 저는 그 뉴스를 상황실이 아니라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받았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태블릿을 앞좌석 너머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일본 자민당이 헌법 구조 개정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구조 개정 표결 일정도 잡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본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 첫 화면에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가득 찬 모습. 그 위로 굵은 글씨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후 평화헌법의 핵심이었던 구조조항 개정,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를 금지해온 그 조항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센카쿠 사태 이후 도쿄의 분위기는 빠르게 달아올랐고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배로 늘리겠다는 선언도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적 기지 타격 능력을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공격받기 전에 먼저 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새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제 뉴스가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단어를 쏟아냈고 베이징과 평양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워싱턴은 조심스럽게 동맹의 자위권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전후 체제의 틀을 깨고 나오는구나. 이제 진짜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려는 수순이구나. 그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로렌 패트릭 박사가 며칠 뒤 가져온 자료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일본이 확보하려는 타격 능력의 핵심 전자체계 공급망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예감이 왔습니다. 좋지 않은 종류의 예감이요. 일본이 구상 중인 장거리 타격 미사일 체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 유도 모듈의 일부 부품이 한국산 공급망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출력 장거리 운용에 필요한 특수합금, 소재 일부도 한국 생산 라인을 거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헌법을 바꿔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세계에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타격 능력을 구현하는 장비의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무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웃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권투 선수가 파이팅 포즈를 취하는데 정작 그 주먹 안에 낀 글러브가 상대방이 대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단기간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수합금 소재의 경우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담론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을 바꾸고 예산을 늘리고 타격 능력을 선언하고 세계를 향해 우리는 달라졌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모습을 구현하는 실제 하드웨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선언은 질주하고 있는데 실행 체계는 한 발 뒤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 사이에 한국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달은 건 동남아시아 방산 수주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면서였습니다. 처음엔 폴란드와의 계약 이후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한국 방산이었지만 이번엔 무대가 달랐습니다. 인도 태평양, 동남아시아, 저의 작전 구역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속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조용하게 계약이 성사되고 있었습니다. 자주포, 장갑차, 함정 체계, 실전 검증이 된 장비들이 현지 운용 훈련 패키지와 함께 묶여서 납품되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이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수주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본도 같은 지역의 수주 경쟁을 펼쳤는데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납기 속도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에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두 나라의 방향성이 얼마나 선명하게 갈리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헌법 개정 논의에 국내 정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타격 능력 선언에 외교적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담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대 위에서 큰 소리로 대사를 치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대 밖에서 이미 다음 공연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론과 실행, 선언과 납품, 헌법과 계약서. 두 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는데 국제시장은 냉정하게 둘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물건을 빠르게 가져다주는 쪽이 이깁니다. 전장에서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납품 완료만이 의미 있듯이 방산시장에서도 선언이 아니라 인도 날짜가 기준이었습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가 보고서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동남아 지역 방산 수주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군사 체계가 어느 나라 플랫폼 위에 세워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10년, 20년 후 그 나라 군대의 작동 방식이 누구 손에 의해 설계됐는지를 지금 판가름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헌법을 고치고 있고 한국은 동남아시아 군대의 미래 설계도에 자기 이름을 써넣고 있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만들고 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견제한다는 표현도 없었고 우리가 더 낫다는 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들고 팔고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미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담론이 지형을 바꾼다고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선언이 현실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 판에서는 달랐습니다. 실행이 지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선업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온 건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유럽에너지 자문위원회에서 발행한 분기 보고서였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직접 들여다볼 종류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수급, 운송 루트, 선박 현황 같은 내용은 보통 전문 분석팀이 걸러서 요약본으로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로렌 패트릭 박사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이 보고서 직접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본으로는 뉘앙스가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 요약 박스에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국이다. 한국은 에너지 운송 통제국이다. 저는 그 두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수입국과 통제국. 언뜻 보면 둘 다 에너지를 받아 쓰는 나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놓인 간격은 엄청납니다. 수입국은 누군가가 가져다줘야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통제국은 그 가져다주는 행위 자체에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같은 바다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권한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일본이 카타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수입하는 액화 천연가스, 그것을 싣고 오는 운반선들의 건조 이력을 추적한 자료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일본이 운용 중인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거제, 울산, 통영, 그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일본이 에너지를 수입해서 경제를 돌립니다.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가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센카쿠에서 자위대가 중국 해경선과 대치하는 그 순간에도 일본의 에너지를 실은 한국산 배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조선업 이야기입니까? 이건 일본 경제의 심장박동이 한국 손으로 만든 혈관을 통해 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기술 난도가 높아서 전 세계에서 건조 가능한 나라가 극히 제한됩니다. 현재 수주 잔량 기준으로 한국 조선소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북극 항로 관련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고 있는 새로운 해상 루트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유럽까지의 거리를 3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는 항로입니다. 에너지 물류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쓰려면 쇄빙 능력을 갖춘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영하 수십 도의 극지방 바다를 뚫고 항해할 수 있는 배. 그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조선소의 쇄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현황과 기술 개발 데이터가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극지방 운항에 특화된 이중 선체 구조, 저온 환경에서의 엔진 운용 기술,
결빙 해역 항행 시스템. 그 기술 스펙을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장악하는 건 미래 에너지 물류의 지름길을 손에 넣는 겁니다. 그 항로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그 지름길의 열쇠를 쥐는 거고요. 로렌 패트릭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 데이터도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해저 통신 케이블 부설 기술과 유지 보수 역량에서도 한국이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이건 군사 통신망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바닷길, 정보가 흐르는 해저 케이블, 그 위를 달리는 선박들, 그 모든 동맥과 신경망의 교차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에서 물류를 장악한 쪽이 전쟁의 지속력을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무너진 건 병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밀리기 시작한 것도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면서부터였습니다. 물자가 움직이는 길을 쥔 차가 결국 버티는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에서 물자가 움직이는 길, 에너지가 흐르는 혈관을 가장 많이 건조하고 가장 많이 통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며칠 후 상황은 한 단계 더 민감해졌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물량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납기 일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확인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나온 이야기 하나가 에너지 선물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다음날 아침 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사령관님, 어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납기 지연 가능성에 대한 해지 거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확인된 사실도 없는데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정부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업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하나에 글로벌 에너지 선물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아십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 한마디 잘못하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한국 조선소 수주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 하나가 에너지 시장을 움직인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로렌 패트릭 박사가 보고서를 덮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령관님, 에너지 안보를 군사 안보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총알을 쏘는 무기보다 그 무기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가 더 근본적인 전략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바다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다 위를 달리고 있을 수많은 선박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가스를 싣고 케이블을 깔고 북극의 얼음을 가르며 달리는 배들, 그 배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일본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싣고 오는 배는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 배들이 달리는 항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술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의 납기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가 국제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물류 동맥을 쥔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결정권을 갖는다는 건 전략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 속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군복 대신 용접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조선소가 군항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징이 본격적으로 경제 카드를 꺼내든 건 센카쿠 사태가 불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현재의 도발적 행위를 지속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자신감이 담긴 짧음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은 아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외교적 반발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경제입니다. 경제로 맞받아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회의가 미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에서 일본 경제단 체연합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 결과 보고서 요약본이 외교 채널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문서의 핵심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출 시장이 단기간 내에 확보 불가능하다. 특정 부품 및 소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임계치를 초과한다. 경제보복 현실화 시 국내 제조 생태계 연쇄 충격 불가피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사 선언을 하고 헌법을 바꾸고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세계 앞에서 외치는 나라가 정작 경제 보복 한 방이면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빼들었는데 발이 묶여 있는 격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발목에 쇠사슬이 걸려 있는 거요. 일본이 처한 구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일본 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의존도를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도 첨부돼 있습니다. 일본의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비교 항목 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달랐습니다.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대중 의존도, 그리고 다변화된 수출 시장 구성이 숫자로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로렌 패트릭 박사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그가 흘리듯 던진 말이 있었거든요. 사드 사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을 보면서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자료를 찾았습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자국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한국 관광 금지, 한국 기업 불매 운동, 한류 콘텐츠 제한, 롯데마트 영업 중단. 파괴적인 수준의 경제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렸고 기업들은 울부짖었고 여론은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 년간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추적한 자료가 보고서 뒷부분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급망을 뜯어고쳤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원자재와 부품 조달 루트를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로 분산시켰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중국에 집중됐던 소비재 수출 구조를 미국, 유럽, 아세안으로 재편했습니다.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를 내부 전략 지표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냥 맞고 울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맞은 자리를 분석하고 왜 맞았는지를 구조화하고 다음엔 그 자리를 비워두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무릎을 칠 뻔했습니다. 전쟁에서 한번 크게 당한 부대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교훈을 남깁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당하는 부대는 없어야 합니다. 그게 군 조직의 기본 생존 원칙입니다. 한국은 사드 사태에서 경제 보복이라는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술 교훈을 국가 경제 구조에 이식한 겁니다. 한 번 당한 게 전략이 된 겁니다. 반면 일본은요.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압박을 본격적으로 정면에서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중국이 카드를 꺼내들자 기업연합이 모여 대체 시장이 없다고 손을 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과 불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화염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더 냉정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경험이 내성을 만들고 내성이 전략을 만듭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가 사무실로 들어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령관님, 미국 상무부에서 나온 제조 허브 다변화 검토 보고서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생산 거점 후보를 분석한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분량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론부에 있었습니다. 대체 제조 허브 최우선 후보국, 대한민국. 이유가 5가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숙련된 제조 인력, 반도체 배터리조 선방산을 아우르는 복합 산업 기반, 공급망 충격 대응 경험과 내성,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기술 신뢰도. 5번째 이유 앞에서 저는 한참 멈췄습니다. 기술 신뢰도. 이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급을 지속했느냐는 뜻입니다. 중국이 압박을 가할 때 납품을 끊었느냐, 아니면 버텼느냐는 뜻입니다. 한국은 버텼습니다. 사드 사태에서도, 그 이후의 크고 작은 마찰에서도, 그리고 그 버팀이 국제사회에서 신뢰 자산으로 쌓인 겁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일본 경제계가 상당히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사면 초과에 가까운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헌법 개정과 타격 능력을 외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은 한국 공급망에 묶여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한국산 선박에 실려옵니다. 경제 보복 앞에서는 대체 시장이 없다고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조 허브 후보에서는 한국에 밀립니다. 어느 한 방향에서 압박을 받아도 다른 방향이 버텨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느 방향에서 눌려도 비어 있었습니다. 사각형 링에서 네 코너가 모두 막힌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없었습니다. 논평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고서 안의 숫자로, 공급망 데이터로, 시장 구성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를 덮으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쪽의 근육도 드러냅니다. 일본은 지금 이 위기에서 자신의 구조적 취약점이 낱낱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한번 물속을 걸어본 나라로서 그 위기 안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전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역사 자료를 처음 펼친 건 제임스 호크 대령이 아니었습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는데 손에 든 게 태블릿이 아니라 두꺼운 종이 문서 묶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종이로 출력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자료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문서 묶음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미군 역사기록관에서 발행한 한국전쟁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성 연도는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미군은 일본을 전쟁 물자의 후방 보급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총알, 포탄, 군복, 차량 부품, 통신 장비, 전선에서 소모되는 모든 것들이 일본 공장에서 만들어져 부산항을 통해 전선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게 역사에서 이른바 군수 특수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미군 수요로 벌어들인 외화 규모, 그리고 그 외화가 일본 제조업 기반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전쟁 전 폐허에 가까웠던 일본 산업이 전쟁이 끝날 무렵엔 이미 다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철강, 기계. 오늘날 일본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들이 한국전쟁 기간에 미군 발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군인으로서 당연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읽으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고 그 전쟁이 일본 경제를 살렸습니다. 한국 땅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동안 일본 공장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인들이 피를 흘리는 동안 일본은 불을 축적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부르기엔 너무 선명하고 비극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구조적인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런데 로렌 패트릭 박사가 가져온 자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묶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작성된 분석 문서였습니다. 현재의 동북아 군사 긴장 구조와 일본 경제의 연관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70여 년 전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일본 경제 재건의 출발점이었다면 오늘날 동북아의 군사 긴장은 다시 한반도 변수가 일본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거엔 한반도의 전쟁이 일본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선택이 일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한반도가 일본 경제의 핵심 변수라는 구조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뿌리는 같았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이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각각의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까? 메모리 공급망도, 조선소도, 방산수주도, 에너지 루트도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구조라는 말입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지난 몇 주간 받아봤던 보고서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재배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가 미군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일본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 방산 시장을 조용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사태를 통해
경제 보복 내성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지와 물류 협조 없이는 대만 유사시 작전이 불완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구조였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체의 군사 경제 물류 동맥이 수렴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는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때로는 위기를 겪으면서 때로는 그 위기를 전략으로 바꾸면서 켜켜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가 문서 묶음 맨 뒤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재인용이 많이 된 미군 전략 보고서 발췌문입니다. 저는 그 한 장을 받았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짧을수록 무게가 실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동북아 작전 구조의 중심축은 한국이다. 이 문장이 처음 작성된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계와 전략 커뮤니티에서 이 문장을 다시 꺼내 인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로렌 패트릭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센카쿠 사태 이후, 미일 공동성명 이후, 일본 헌법 개정 논의 이후 상황이 달아오를수록 이 문장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중심축이라는 단어를 군사 용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중심축이 흔들리면 전체 구조가 기울어집니다. 중심축이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심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면 그 구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광활한 태평양이 있고 그 너머 동북아가 있고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 반도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미국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본을 후방으로 삼았고 일본은 그 과정에서 경제 기반을 세웠습니다. 전쟁은 한반도에서 났는데 열매는 일본이 거뒀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지울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구조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긴장은 동북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 구조 속에서 일본의 방위 산업은 한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안보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에 실려옵니다. 일본의 대중국 경제 취약성은 이미 노출됐고 그 빈자리를 채울 대체 허브 후보로 미국 보고서는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반도의 위기가 일본을 살렸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판단이 일본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의 산업 전략, 수십 년의 기술 축적, 그리고 수십 년간 위기를 겪으며 다듬어진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아무도 설계도를 그리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정교하게 완성된 구조물이 서 있는 겁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러면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서 경제 보복을 막고 공급망을 다시 짜면서 반도체 한 종류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팔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동북아 판 전체의 중심축으로 서 있습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가 문서를 다시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구조는 반복됩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결정 변수라는 구조는 70년 전에도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두 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전쟁의 수혜자에서, 냉전의 완충지대에서, 경제 보복의 피해자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동북아 전략 구조의 중심축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선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만들고 쌓고 버티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세계가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됐습니다. 저는 30년 군 생활에서 수많은 전략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자료와 가장 최근 자료가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북아 작전 구조의 중심축은 한국이다. 7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일본 특사단이 서울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건네준 한 줄짜리 메모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특사단 서울 도착, 청와대 회담 일정 조율 중.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하와이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함이 이상하게 폭풍 직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센카쿠에서 총성이 울린 이후, 미일 공동성명이 나온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달아오른 이후, 그 모든 과정에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때로는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달려온 일본이 서울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먼저 요청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가 이 판 전체를 요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사단의 제안 내용은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공급망 협력 강화, 안보 공조 체계 구축, 기술 교류 확대. 항목들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동등한 파트너 간의 협력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면서 전혀 다른 걸 읽었습니다. 이건 협력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필요를 인정하는 문서였습니다. 필요한 쪽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건 협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라요. 일본이 서울로 온 순간 이 판에서 누가 사는 쪽이고 누가 파는 쪽인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가 자료를 들고 들어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의 손에 들린 문서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자료와 보고서만 가져오던 그가 이번엔 기사 출력본을 들고 왔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막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의 상설 멤버 가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사를 받아들었습니다. G7 세계 주요 선진국 모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카나다, 일본, 전후 국제 경제 질서를 설계해온 클럽이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성취가 아니라 국제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십 년간 많은 나라들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에게 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환호할 거라고요. 가입을 즉각 수락하고 성명을 내고 외교적 성과를 자축할 거라고. 그게 보통의 수순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단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읽어 내려간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입 여부보다 조건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G7 가입 제안을 받은 나라가 가입 여부보다 조건이 먼저라고 말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나라라면 먼저 감사하다고 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조건은 들어간 다음에 조율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출력본을 들고 왔을 때 저는 그걸 받아들고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술 공동 통제권, 반도체, 배터리, 방산기술의 공동 개발과 수출 통제에 있어서 한국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클럽에 들어가되 기술 의제를 다른 나라가 결정하면 한국은 따라가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안보 분담 명문화. 한국이 기지와 물류를 제공하는 대신 그 기여가 공식 문서에 대등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껏 미군 전략 보고서 안에만 조용히 적혀 있던 내용을 협약 문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경제 보복 공동 대응 체계. 특정 국가가 회원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나머지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항목을 다 읽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 조건들 보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서 나왔습니다. 맞았습니다. 기술 공동 통제권은 반도체 공급망을 쥐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에서 소외됐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안보 분담 명문화는 기지와 물류를 제공하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처리됐던 구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경제 보복 공동 대응은 사드 사태를 혼자 맞아야 했던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설계된 조건이었습니다. 제임스 호크 대령이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G7 내부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 조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G7 안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은 서울에 특사를 보내 공급망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들어가 있는 클럽이 한국을 초대했는데 한국은 그 초대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 중에는 일본이 가장 불편해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술 공동 통제권은 지금껏 일본이 기술 강국으로서 유지해온 위계를 흔드는 조건이고 경제 보복 공동 대응,
체계는 중국을 향한 공동 방패입니다. 클럽 안에 일본이 있지만 클럽의 새 의제는 한국이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아십니까? 클럽 안에서 가장 오래된 회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신입에게 제발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신입은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느냐를 먼저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센카쿠에서 총성이 울린 날, 저는 일본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이 지지를 선언하고 중국이 경제 카드를 꺼내드는 와중에 서울이 침묵한다는 사실에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회피인지 전략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압니다. 그 침묵은 준비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쪽이 침묵합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메모리 점유율이 말해주고 있고, 조선소 수주 잔량이 말해주고 있고, 방산 수주 현황이 말해주고 있고, 공급망 구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충분히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을 더 얹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두가 그쪽을 보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로렌 패트릭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처음에 제가 이 사안을 보고드리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령관님은 한국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구조가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태평양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바다 건너 동쪽에 미 본토가 있고 서쪽에 동북아가 있고 그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70년 전 그 반도에서 전쟁이 났고 일본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반도의 나라가 조건을 설계하고 있고 세계가 그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클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클럽의 의제는 서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30년을 살면서 저는 힘이란 무기의 숫자나 병력의 규모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겪으면서 저는 그 믿음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진짜 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위협하지 않아도 세계가 스스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총이 아니라 공장에서, 선언이 아니라 납품으로, 동맹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